1945년 1월 12일 벨기에의 아르덴 숲, 프랭크 노박 중위는 얼어붙은 들판에서 또 하나의 셔먼 전차가 연기에 휩싸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철제 덩어리는 불타오르며 찢어졌고 그 안의 병사들은 비명을 지를 시간도 없이 사라졌다. 이번 주에만 세 번째였다. 그는 감정조차 마비된 채 무너진 전차 옆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독일군은 사격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더 정교한 전술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더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었을 뿐이다. 눈 덮인 전장에서 미군 셔먼 전차는 마치 사냥 연습용 표적처럼 눈에 띄었다. 표준 군색인 올리브 드랩은 여름과 가을엔 훌륭한 위장이 되었지만 겨울의 눈 속에서는 오히려 죽음의 깃발이나 다름없었다. 독일군은 전차를 흰색 위장 도료로 칠해 설경에 녹아들게 만들었고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의 전차는 하얀 풍경 속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튀어 보였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열흘 사이 노박의 소대는 6명의 병사를 잃었고 4명이 심하게 부상당했다. 그들은 전투에서 실수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먼저 발견됐고 먼저 공격을 받았을 뿐이다. 전투력과 전술이 문제가 아니라 시각적 존재감 즉 색깔이 문제였다. 올리브색의 셔먼 전차는 멀리서도 잘 보였고 그만큼 독일군에게 좋은 표적이 되었다. 프랭크 노박은 26세였으며 전쟁 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다. 1942년에 입대했고 포트녹스의 전차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뒤 유럽 전선에 배치되었다. 그는 용맹함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기계의 작동 방식과 문제점을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하나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다. 셔먼 전차는 기계적으로는 훌륭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최악이었다. 그가 이 문제를 처음 심각하게 인식한 것은 사흘 전 마이크 토레스 중사가 사망했을 때였다. 토레스는 북아프리카와 노르망디를 모두 생존한 베테랑 전차병이었지만 벨기에의 한눈밭에서 전차를 몰고 전진하던 중 800야드 거리에서 독일군 펜터 전차의 포격을 맞고 사망했다. 토레스는 전차 안에서 철저히 방어 태세를 유지하며 이동 중이었고 적을 찾기 위해 주변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펜터 전차는 눈 속에 완벽히 숨겨져 있었다. 그는 눈앞에 적을 두고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 그 장면을 보고 난 후 노박은 결심했다. 지금처럼 계속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적이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미군 전차는 무방비 상태로 파괴되고 있었다. 그는 생존을 위해 규정을 어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규정을 따르는 것이 생존을 의미하지 않는 전쟁이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페인트를 훔치자. 노박은 전차 지휘관들을 모아 폐허가 된 헛간에서 회의를 열었다. 추위에 얼어붙은 손을 문지르며 모두 피로와 슬픔에 젖어 있었다. 동료를 잃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얼굴들이었다. 그는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단 하나야. 우리 전차가 초록색이기 때문이지. 그게 눈밭에서 너무 잘 보여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포수인 폴 핸드리스 중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독일 애들은 동부전선에서 겨울 위장 다 연습해봤으니까요. 노박은 지도 한 장을 펼쳤다. 3일 전 1대대가 동쪽 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독일군 보급소를 점령했어. 지금 정보부에서 체계적인 조사 들어갔는데 그런 건 몇 주씩 걸리지. 그런데 말이지. 그 보급소에 독일군 위장용 흰색 도료가 잔뜩 있다는 정보가 있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히 그 물건이지.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핸드리스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위님, 그건 포획한 적군 물자입니다. 규정상. 규정 때문에 바보처럼 죽는 건 싫어. 노박이 말을 잘랐다. 토레스는 규정대로 싸우다가 죽었어.
콜린스도 그랬고 이번 달에 벌써 6통이나 이문 편지를 썼어. 더는 못 쓰겠어. 그날 밤 노박은 몰래 8명의 병사를 모아 보급소 습격 계획을 짰다. 2대의 트럭을 준비하고 눈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에 경로를 표시했다. 인원은 최소화했다. 작전은 조용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했다. 보급소에서 필요한 페인트만 챙기고 바로 철수하는 것이었다. 명목상으로는 야간 정찰이었다. 만약 누가 묻는다면 단순히 보급소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 되었다. 그들은 21시 정각에 출발했다. 하얗게 덮인 도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하면서도 모든 병사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이들을 적으로 오인하거나 상부에서 경계병을 배치했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노박은 확신하고 있었다. 이 마일 뒤는 이미 확보된 구역이야. 아마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얼어붙은 독일 차량 잔해가 도로 옆에 늘어서 있었고 몇몇 곳엔 아직 시신이 보이기도 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전진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다음 전투는 달라질 것이었다. 실패한다면 군사재판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었다. 보급소는 어두운 건물 세 채로 이루어진 작은 교차로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다. 눈 덮인 지붕과 무너진 벽, 그리고 기괴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 노박은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경계병은 없었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접근 시작. 병사들은 눈 위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창고 문을 열었다. 내부에는 식량, 의료품, 탄약 등 독일군의 각종 물자가 쌓여 있었고 그 한쪽 벽면에 하얀 손자국이 찍힌 5갤런짜리 금속통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독일군이 겨울 위장에 사용하는 수용성 페인트, 화이트워시였다. 부하 중 한 명이 뚜껑을 열고 손가락으로 내용을 확인했다. 약간 걸쭉한 흰색 액체가 묻어나왔고 냄새는 석회와 비슷했다. 바로 이거야. 그는 조용히 외쳤다. 물로 희석해서 붓질하면 돼. 독일 전술서에 나온 그 방식 그대로야. 노박은 트럭까지 페인트통을 손으로 넘기며 빠르게 작업을 지시했다. 20분 만에 신개의 통이 트럭에 실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로 끝에서 전조등이 반짝였다. 집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이었다. 미군 헌병. 모두 차량으로 돌아가. 노박은 낮게 외쳤다. 병사들은 트럭 위로 재빨리 올라탔다. 그는 집차가 다가오는 동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곧이어 MP 2명이 내려 다가왔다. 그중 하사관이 물었다. 이 보급소는 제한구역입니다. 여긴 무슨 일입니까? 노박은 차분하게 답했다. 야간 정찰입니다. 베이커 중대 제3소대, 보급소 보안 및 장비 상태 확인 중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독일군은 나대만 공격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MP 하사관은 트럭을 흘끗 보더니 물었다. 덮개 밑은 뭡니까? 그 순간이었다. 거짓말을 할 것인가, 사실대로 말하고 체포될 것인가. 노박은 병사들을 힐끔 본 뒤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포획한 독일 장비입니다. 전술적 목적을 위해 중대에 재배치 중입니다. 하사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노박은 자신의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다. 그리고 종이를 찢어 그에게 건넸다. 제 이름은 프랭크 노박, 베이커 중대 제3소대. 이장용 페인트 신통을 전술적 필요에 따라 임시로 전용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사관은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여기서 당장 떠나십시오. 다음번에 몰래 작전할 거면 내 순찰 구역은 피하세요. 노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2대의 트럭은 조용히 중대로 돌아왔다. 그들의 손엔 아무런 공식 문서도 없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전투의 흐름을 바꿀 열쇠가 있었다. 단순한 흰색 페인트. 그러나 그것은 죽음과 생존을 나누는 경계였다. 다음 날
전차에 페인트를 바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단 며칠 만에 셔먼 전차는 눈 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적이 그들을 보기도 전에 그들은 먼저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가 처음 규칙을 어기겠다고 결심한 날은 또 한 번 전차가 불에 타고 난 직후였다. 그날 밤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말이 없었다. 입을 열면 괜히 울 것 같아서 침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프랭크 노박 중위는 한쪽에 앉아 헬멧을 벗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눈속을 몇 시간 동안 수색하고 또 생존자를 찾으려다 허무하게 끝났던 하루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규정이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규정은 살아남은 사람이 따르는 거야.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음속에서 망설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노박은 전쟁 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다. 탱크의 구조, 열분포, 엔진 설계와 진동 감쇠까지 그는 기계를 이해하는 데 탁월했다. 1942년 자원 입대 후 그는 켄터키의 포트녹스에서 육군 기갑학교에 배치되었다. 훈련생 수백 명 중에서도 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했다. 뛰어난 사격 실력보단 문제 해결 능력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그는 첫 실전 경험을 쌓았다. 모래, 열기, 먼지 속에서 셔먼 전차를 굴렸고 정비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장을 진단하고 수리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다시 한번 전차 부대를 이끌었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병사들을 이끌며 전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지금의 아르덴 전선은 전혀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것은 눈과 색, 즉 위장의 문제였다. 그는 그것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다. 그가 이끄는 제3소대는 5대의 셔먼 전차로 구성돼 있었으며 전원 정원이면 15명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수는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의문이 가득했다. 왜 우리가 먼저 죽는가? 왜 매번 그들이 먼저 쏘는가?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중대 내 다른 지휘관들도 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노박은 다른 전차 지휘관 셋을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그들 모두 전장을 통달한 베테랑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말했다. 문제가 뭔지 알겠어. 독일군은 우리보다 먼저 본다. 이유는 간단하지. 눈밭 위에선 우리가 너무 잘 보여.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말을 이었다. 맞아. 전투를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탱크가 사격 연습용 표적처럼 생겼어. 노박은 이때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단지 그 계획을 실현할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가 주목한 건 정보보고서 한 줄이었다. 3일 전 제1대대가 동쪽 2마일 지점에서 독일군 보급소를 점령했다는 정보였다. 적의 반격은 없었고 지금은 정보참모부에서 물자 목록을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사와 분류 작업은 몇 주가 걸리며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그 창고를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 누군가 물었다. 식량, 무기, 의약품, 그리고 페인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전차 지휘관들의 표정이 굳었다. 모두가 알아챘다. 페인트. 그것도 독일군의 흰색 위장용 도료, 화이트워시일 가능성이 높았다. 노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페인트가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될 수 있어. 규정은 몰라도 독일군은 그걸 써. 우리는 안 써.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는 거야. 중위님, 그건 적군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절차를 안 밟으면. 노박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절차 기다리다가 죽을 순 없어. 내 부하들은 규정대로 죽었어. 난 더는 못 본다. 그 순간부터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직접 경로를 정했고
야간에 트럭 2대를 동원해 이동하기로 했다. 병력은 총 8명. 너무 많으면 눈에 띄고 너무 적으면 물자를 다 실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합법적인 명분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야간 정찰이었다. 창고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적군 장비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실전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임무였다. 추위는 모든 것을 더디게 만들었다. 영하 10도를 넘는 밤 공기 속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그들은 무기를 실었지만 그건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누군가 마주치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창고에 도착해 물자를 실고 바로 철수하는 것 30분 이상 걸리면 안 되는 임무였다. 트럭에 덮개를 씌우고 병사들에게는 장갑과 방한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 누구도 이 임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을. 출발 시각은 21시 정각. 중대진지를 조용히 빠져나온 2대의 트럭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눈 덮인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향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이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 이 창고를 주시하던 또 다른 부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짙은 밤, 트럭 2대가 조심스럽게 얼어붙은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눈은 고요했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다. 엔진 소리는 최소한으로 억제되었고 병사들은 모두 무언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임무는 규정 위반이었고 발각되면 군사법정으로 직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이 길뿐이었다. 2마일을 달린 끝에 그들은 독일군 보급소가 위치한 작은 교차로에 도착했다. 마을이라고 하기엔 건물수가 적었고 폐허라고 하기엔 구조가 너무 온전했다. 건물 세 채가 얼기설기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엔 두껍게 눈이 내려앉아 있었다. 전기나 불빛은 없었다. 움직임도 없었다. 죽은 듯 조용했다. 노박은 트럭을 멈추게 하고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다. 경계병은 보이지 않았다.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짧게 손짓했다. 접근한다. 병사 4명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조심스럽게 창고의 문을 열었고 금속 경첩이 삐걱이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자가 정리되어 있었다. 탄약상자, 통조림, 붕대, 담요, 독일어가 쓰인 의약품들.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보였다. 이 보급소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독일군의 전술 거점이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찾았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거기엔 5갤런짜리 금속통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다. 각 통에는 독일어로 인터 타운 파워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뚜껑에는 흰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다. 노박은 조심스럽게 한 통을 열었다. 안에는 걸쭉한 흰색 액체가 들어있었고 석회와 비슷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바로 이거야. 독일 애들이 전차 위장에 쓰던 화이트워시. 병사들은 곧바로 통을 들고 나르기 시작했다. 한 줄로 서서 손에서 손으로 넘겼고 트럭의 적재함은 빠르게 채워졌다. 추위에 손가락은 얼어붙었고 숨은 하얗게 얼어 공기 중에 남았다. 그들은 말없이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다. 아무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목표는 신통. 그 이상은 위험했고 그 이하로는 전차 모두를 칠 수 없었다. 작업이 막 끝나갈 즈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차가 온다. 노박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집차 한 대가 빠르게 창고 앞도로로 접근하고 있었다. 하얀 별 마크. 미군이었다. 헌병. 밀러테리 펄리스.
그들은 이 보급소가 점령된 후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 트럭으로. 노박이 속삭였다. 병사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페인트통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싣고 모두 차량 위에 올라탔다. 덮개를 덮고 소총은 발밑에 감췄다. 몇 초 뒤 집차가 코앞에 멈췄다. 2명의 MP가 차량에서 내렸고 그중 하사관이 다가왔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노박을 살폈다. 이 지역은 제한 구역입니다. 어떤 작전입니까? 노박은 가능한 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야간 정찰입니다. 베이커 중대, 제3소대, 보급소 상태 확인 및 보안 점검 중입니다. 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트럭을 힐끔 보았다. 저 덮개 밑은 뭡니까? 노박의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생각이 동시에 지나갔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발각된다면 병사들까지 위험했다. 그는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 포획한 독일군 장비입니다. 위장용 도료, 우리 전차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사관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물었다. 그건 허가받은 겁니까? 노박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빠르게 적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 병사들이 죽고 있습니다. 전차가 눈 속에서 너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페인트는 내일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허가, 문서, 그게 내일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종이를 찢어 하사관에게 건넸다. 손으로 직접 서명한 메모였다. 프랭크 노박 중위, 베이커 중대제 3소대, 이장용 도료 신통을 전술적 판단에 따라 포획 및 수송함.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짐. 하사관은 종이를 읽고 가만히 주머니에 넣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엔 제 순찰 구역이 아닌 곳을 선택하십시오. 노박은 머리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사관님. 그들은 말을 잃은 채 다시 트럭을 몰았다. 돌아가는 길은 더욱 조용했다. 병사들 모두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명령 불복종, 규정 위반, 상관 명령 무시, 불법 물자 취득. 어느 하나만으로도 군법상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걸. 기지로 돌아온 시각은 23시 30분.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진지는 적막했다. 노박은 트럭에서 페인트통을 하나씩 내리며 머릿속으로 다음 계획을 그렸다. 이 흰색 액체가 전차 위에 발라지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의 판단은 단순했다. 죽는 건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규칙만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규칙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그 흰 페인트가 진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효과를 보기도 전에 상부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을 것인가. 창고에서 페인트를 훔쳐온 지 불과 몇 시간. 베이커 중대의 전차들이 잠들어 있는 들판은 다시 분주해졌다. 노박 중위는 흰색 페인트통을 직접 들고 다니며 전차 옆에 내려놓았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었고 눈발은 더욱 굵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악조건은 그들을 멈출 수 없었다. 병사들은 부엌에서 양동이를 가져왔고 고장난 탄약 상자에서 헝겊 조각을 찢어냈다. 페인트를 붓는 붓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헬멧을 사용했고 어떤 이는 손으로 그대로 문질렀다.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페인트를 바르는 병사들도 있었다. 얼어붙은 손가락 위에 페인트가 얼어붙었고 눈에 닿은 페인트는 금세 얼음처럼 굳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이걸로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노박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 대신 한 통의 페인트를 들고 자신의 셔먼 전차에 직접 손을 뻗었다. 연료통 위를 문지르고 포탑의 곡면을 닦아내듯 바르며 모든 부분이 하얗게 변해가는 걸 지켜보았다. 올리브 드랩은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그 색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몇 시간 뒤 이 움직임은 중대 전체로 확산됐다. 남아있는 병사들이 모두 깨워졌고 15대의 셔먼 전차가 동시에 하얀 옷을 입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양동이에 눈을 퍼서 물 대신 섞었고 누군가는 탄약 상자를 잘라 작은 주걱처럼 사용했다. 작업은 즉흥적이었고 거칠었다. 균일하지도 않았고 미적으로도 조잡했다.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선 충분했다. 보이지 않기. 새벽 3시. 작업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캡틴 왈시다. 전차 뒤편에서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방한복을 입은 채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베이커 중대의 지휘관 레이먼드 왈시 대위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전차 하나의 측면에 손을 대보았다. 거칠게 발라진 페인트가 손에 묻었다. 그는 그 손을 들여다보다가 노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규정에 따라 물자 요청했나? 노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캡틴. 도둑질인가? 포획한 적군 자산을 전술적으로 재활용했을 뿐입니다. 왈시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건 대답이 아니지. 노박은 차분히 대답했다. 제가 가진 유일한 대답입니다. 왈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전차들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어떤 건 덜 마른 상태였고 어떤 건 얼어붙은 눈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러나 분명했다. 그 전차들은 이제 눈 속에 훨씬 덜 드러나 있었다. 중대 전체를 칠 생각인가? 모두 살아남게 하려면 그래야 합니다. 좋아. 그럼 철저히 해. 어떻게든 정식 보고는 들어갈 테니 최소한 제대로 결과는 보여줘야겠지. 그리고 그 말이 끝났을 때 그는 다시 돌아갔다. 명확한 지시도 허가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암묵적인 승인과도 같았다. 아침이 밝을 무렵 베이커 중대의 모든 셔먼 전차 15대가 흰색으로 뒤덮였다. 거칠고 얼룩졌지만 눈 속에서 훨씬 잘 숨을 수 있었다. 이른 아침 인접 중대의 병사들이 전차 근처를 지나가다 멈춰섰다. 그리고 웃거나 감탄하며 말했다. 이거 뭐야? 설마 진짜 칠한 거야? 정식 명령 아니야? 아, 이거 꽤 괜찮아 보이는데. 소문은 금세 퍼졌다. 베이커 중대가 밤새 전차를 하얗게 칠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어떤 중위의 자율 판단이었다는 것.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베이커 중대는 정찰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할당된 지역은 섹터 7이라고 불리는 위험 지역이었다. 지난 한 주간 2번의 기습을 당해 여러 전차가 파괴된 지역이었다. 독일군은 항상 눈 속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미군 전차가 나타나면 먼저 공격했다. 이제 그 구역에 하얀 셔먼 전차들이 진입하는 것이었다. 노박은 자신의 전차에 탑승했고 핸드리스가 주포를 맡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눈 덮인 계곡을 따라 이동했다. 엔진 소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500야드 전진했을 때 핸드리스가 말했다. 2시 방향, 뭔가 움직인다. 노박은 망원경을 들었다. 멀리 나무 뒤에서 하얀색의 긴 실루엣이 보였다. 펜저 4. 독일군 전차였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분명히 시야는 트였고 미군 전차도 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군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초록 전차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노박은 조용히 말했다. 사격 대기. 가능한 가까이 간다. 400야드. 펜저사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300야드. 포탑이 아직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지금이다. 발사. 5대의 셔먼 전차가 동시에 포격을 시작했다. 첫 발에 펜저 4가 명중되었고 두 번째 발사에 포탑이 날아갔다. 불길이 치솟았고 독일군 승무원들이 튀어나오지도 못한 채 전차가 터져나갔다. 다른 셔먼 전차들도
각각 숨어있는 독일군 포지션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엔 미군이 먼저 쐈다. 그리고 먼저 맞췄다. 첫 교전에서 미군은 단 한 발도 맞지 않았다. 독일군은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파괴되었다. 전선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노박은 무전을 통해 상황을 보고했고 몇 시간 뒤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경험한 내용을 보고하라. 사진 포함, 전차 위장 효과, 적용 방법, 반응 분석 전부. 그때 노박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야간 작전이 아니었다. 뭔가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시험은 단 한 번의 교전이 아니라 한 번의 전면전이었다. 그리고 그 전투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48시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선 전체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정찰병들이 보고했다. 독일군이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대규모였다. 전차 15대, 그중 2대는 펜터였고 나머지는 펜저 4. 그 뒤를 따라오는 보병, 반궤도 차량에 탑승한 병력까지. 단순한 기습이 아니었다. 명확한 공격 작전이었다. 이 정보는 곧바로 상부로 전달되었고 베이커 중대는 방어선 최전방에 배치되었다. 노박의 중대가 이 역습의 첫 타겟이 될 것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무기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보이지 않음이었다. 전차 15대는 전날부터 다시 점검되었다. 위장 페인트는 여전히 전차 외부에 남아있었고 일부 부분은 다시 칠해졌다. 헝겊, 솔, 심지어 맨손으로도 페인트는 계속해서 덧칠되었다. 설원 속에서 이 셔먼 전차들은 배경과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근처에서 보아도 눈 속에 녹아드는 형체였고 멀리서 보면 아예 보이지 않았다. 노박은 소대별로 전차를 분산 배치했다. 눈 덮인 둔덕 뒤 나무 옆, 길목 가장자리의 그늘 속 모두가 각자의 사격구역을 확보했으며 무전은 암호화되어 조용히 유지되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독일군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언덕 위 관측소에는 본부의 장교들이 도착해 있었다. 콜린스 소령과 그의 휘하 장교 2명. 고위 참모들은 상안경을 들고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시야는 흐릿했다. 그러나 적은 오고 있었다. 0900시 정각, 독일군 전차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줄지어 움직이며 천천히 계곡을 따라 전진하고 있었다. 전차의 포신이 좌우를 살피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보병들은 차량 뒤에 붙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용히 잠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셔먼 전차를 찾고 있었다. 어두운 녹색, 시야를 가르는 윤곽선. 그러나 눈밭에는 그런 전차가 없었다. 대신 하얀 덩어리들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단지 눈더미로 보였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하얘서 시각적 인식이 불가능했다. 노박은 상안경으로 전진하는 펜터 전차를 응시했다. 400야드. 그는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모든 전차, 사격 준비. 목표 사거리 진입 시 일제 사격. 350야드. 펜터가 계곡 중앙에 도달했다. 포탑은 여전히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미군의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 300야드 그 순간이었다. 발사. 15대의 셔먼 전차가 동시에 포격을 시작했다. 계곡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폭음. 펜터 한 대는 첫 발에 포탑이 통째로 날아갔고 펜저 4-2대는 즉시 불길에 휩싸였다. 나머지 독일 전차들은 당황했고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미군 전차들은 위치를 노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포격을 가했다. 둔덕 뒤에서, 나무 사이에서 완벽히 위장된 상태로 독일군은 반격을 하지 못했다.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보병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고 어떤 이들은 땅에 엎드렸고
어떤 이들은 되돌아 도망쳤다. 반궤도 차량이 혼란 속에서 충돌했고 차량 하나는 후진하다가 도랑에 빠졌다. 몇 분 만에 독일군의 공격 대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노박은 짧게 무전했다. 좌익 전차, 측면 압박 시작. 세 대의 셔먼이 좌측으로 이동해 측면에서 사격을 가했다. 독일 전차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약했기에 연달아 두 대가 터졌다. 연기와 불길이 눈발 속에서 피어올랐다. 11분 후 전투는 끝났다. 독일 전차 13대가 파괴되거나 무력화되었고 두 대만이 후퇴에 성공했다. 보병 손실은 통계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 미군 측 피해는 전무, 전차 손실 0, 전차병 사망 0, 경미한 부상자 3명, 그것도 총알이 튕긴 조각에 의한 것이었다. 언덕 위 콜린스 소령은 침묵한 채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 옆에 서 있던 중령 한 명이 중얼거렸다. 이런 일방적인 전투는 처음 본다. 콜린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전투가 끝난 후 계곡 아래로 내려왔다. 불에 타는 독일 전차들의 잔해, 하얀 눈 위에 검은 재와 연기, 그리고 전차 위에서 주변을 경계하던 노박이 그들을 보고 내려왔다. 콜린스가 물었다. 이 모든 전차, 내가 페인트 칠한 건가? 그렇습니다, 소령님. 승인 없이, 물자도 없이, 절차도 없이? 예, 소령님. 그건 명령 불복종이고 물자 횡령이며 명백한 군법 위반이다.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명이 살아있습니다. 콜린스는 노박의 눈을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주위에는 다른 전차병들도 서 있었다. 모두 그들의 생존을 이끌어낸 지휘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콜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처벌하지 않겠다. 상부에서 묻기 전까지는. 노박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이후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다. 베이커 중대에 보이지 않는 전차가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것, 하얀 셔먼 전차가 13대의 독일 전차를 파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차들이 모두 승인 없이 칠해졌다는 것. 다른 중대의 지휘관들이 물었다. 어디서 페인트를 구했나? 우리도 칠해야 한다. 본부는 왜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지? 그날 밤 적어도 4개의 다른 중대가 포획된 독일 보급소를 찾아갔다. 어떤 이는 공식 요청을 했고 어떤 이는 몰래 가져왔다. 누구도 더 이상 절차를 기다리지 않았다. 생존은 서류보다 시급했다. 그리고 그 모두는 하나의 사람, 프랭크 노박 중위의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규칙을 어겼지만 전우들을 지켰다. 그리고 그날 눈 속에서 진정한 지휘관으로 인정받았다. 베이커 중대의 전차들이 설원 위에서 보이지 않게 된 날 이후 전선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살아남은 병사들의 표정은 전보다 더 침착했고 출격 명령에도 주저함이 줄었다. 다른 중대의 병사들이 찾아와 전차를 만져보고 페인트를 어떤 방식으로 칠했는지 물었다. 처음엔 장난처럼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물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 노박은 대답하지 않았다. 효과는 이미 전장에서 증명됐다. 독일군이 그들을 보지 못하는 순간 전투는 끝나는 것이었다. 며칠 사이 위장 페인트를 구하려는 움직임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 하지만 문제는 공식적인 보급 체계에는 그런 도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수명세서 어디에도 겨울 위장용 도료는 없었고 독일군의 화이트워시는 물품 코드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는 예측 가능했다. 요청은 거부되었고 회신은 늘 조달 불가능, 현재 재고 없음이었다. 그러나 현장은 그런 답변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각 부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부대는 포획한 독일 창고를 뒤져남은 페인트를 모았고 어떤 부대는 전차 정비병들과 함께 즉석에서 이장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석회와 물, 그리고 밀가루를 섞는 것이었다. 농도가 진하면 하얀색이 선명하게 올라왔고
건조도 빨랐다. 더 창의적인 부대는 가정용 세제를 섞거나 천 조각을 하얗게 염색해 전차 위에 덮기도 했다. 전차에 흰 담요를 씌우거나 폐가에서 뜯어온 커튼을 포탑 위에 얹기도 했다. 수단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다.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전차병은 이제 전차는 총보다 페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규정이 아닌 생존을 따랐다. 그리고 생존은 그들 손에 달려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급 지휘관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작전 보고서에는 점점 더 많은 전투에서 이장 도료 사용으로 기습 성공, 백색 위장 적용 후 전차 손실 없음 같은 문구가 등장했다. 노박이 처음 작성한 전투 보고서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셔먼 전차의 화이트워시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평균 시야거리에서 어떻게 시각적 감쇄 효과가 있었는지, 실전 교전 시 피해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군단 본부를 거쳐 연합군 최고사령부까지 올라갔고 결국 하나의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시인성, 비저빌러티, 이 단어가 처음으로 전차 전술 문서에 명확히 등장했다. 몇 달 뒤 독일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났을 무렵 미 육군은 다음 겨울 전투에 대비해 공식 문서를 수정했다. 새로운 장비 명세서에는 겨울 위장 도료, 탈착식 위장 패널, 설원 환경 전투 교범이 포함되었고 이 모든 것은 실전에서 시작된 한중이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의 셔먼 전차는 공장에서부터 하얀색 위장 패널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다. 수동으로 칠하지 않아도 패널만 바꾸면 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야전 교범에는 설원 환경 작전 시 전차 시인성 최소화 필요라는 문장이 삽입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서 어디에도 프랭크 노박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는 1945년 9월 전역했다. 전역 당시 계급은 중이었고 표준 절차에 따라 군복무를 마쳤다는 서류 한 장과 귀국 기차표를 받았다. 훈장은 없었고 특별한 표창도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전차를 구한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다. 그는 고향 오하이오로 돌아갔다. 다시 대학에 복학했고 1947년에 기계공학 학위를 마쳤다. 이후 디트로이트의 한 산업용 페인트 회사에 입사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평생 전차가 아닌 페인트를 연구하며 살았다. 공업용 코팅, 도료의 내구성, 건조 속도, 기후 적응력. 그는 기술자로서 수많은 특허를 등록했고 업계에서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로 인정받았다. 전쟁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가족이 물어보면 그저 이렇게 말했다. 탱크 좀 몰았지.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그가 세상을 떠난 건 1982년. 그의 유품 중에서 자녀들이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바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흰 눈밭 위에 정렬된 셔먼 전차 15대. 거의 배경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베이커 중대 보이지 않는 소대. 그의 유산은 영웅담이 아니었다. 누구도 알지 못했고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했던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결정은 수천 명의 생존을 바꿨다. 병사들에게 위장은 생존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이의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한 병사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생존 본능에 충실했던 겁니다. 전쟁은 단지 총으로만 치르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단 한 겹의 페인트가 생과 사를 가른다. 진정한 혁신은 연구소나 본부가 아닌 전장 한가운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작이 한중이의 결심과 한 통의 훔친 페인트였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